우리는 언제부터인가 성공하면 행복해질 수 있다는 믿음을 당연하게 받아들여 왔습니다. 승진, 결혼, 부유함 같은 사회적 성취가 곧 행복의 조건이라고 여겼지요. 하지만 유키 소노마의 책 무엇을 사랑하고 어떻게 행복할 것인가는 그러한 생각의 뿌리를 깊이 흔들어 놓습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행복 수업과 세계적 석학들의 연구를 바탕으로 그는 행복이란 결과가 아니라 선택 가능한 삶의 방식임을 설득력 있게 말합니다. 이 책을 읽으며 가장 먼저 떠오른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나는 지금 정말 행복한가? 단지 원하는 것을 이루었기 때문에, 남들보다 앞서 있기 때문에 내 삶이 만족스러운가? 저자는 말합니다. 처음 승진했을 때 느꼈던 기쁨은 시간이 지나면 당연해지고, 부유함 역시 더 큰 부를 원하게 하며, 결혼의 감동도 몇 년이 지나면 사라진다고요. 진정한 행복은 이루어야 생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언제든 생성되는 감정이라는 사실을 일깨워줍니다. 경제적으로 큰 성공을 이룬 스타들이 약물과 외로움에 무너졌다는 사례도 이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돈과 명성 그 자체로는 결코 내면의 공허함을 채우지 못합니다. 대신 저자는 돈이 아니라 돈이 제공하는 긍정적인 경험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즉, 물건이 아니라 의미 있는 경험을 구매하고 시간을 위한 투자, 타인에게 베푸는 소비야말로 삶의 질을 높이는 소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행복을 사고 싶어 하지만 진정한 행복은 자발적이고 의도적인 행동 속에서 자란다는 메시지가 깊은 울림을 줍니다. 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한 생계 수단이 아니라 나를 증명하는 정체성의 표현이기에 일에서 의미를 찾지 못할 때 인간은 쉽게 무너집니다. 책에서는 오랜 연구를 통해 실업이 사람에게 얼마나 심각한 정서적 타격을 주는지 설명하며 단순히 직장을 잃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역할과 자존감, 정체성의 일부를 상실하게 되는 것이라 지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퇴나 경력 전환을 앞둔 이들에게도 이 책은 중요한 시사점을 던집니다. 내가 하는 일이 나에게 어떤 의미인가라는 질문은 결국 나는 누구인가를 묻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삶의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축은 목표입니다. 목표는 단지 무언가를 이루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삶의 의미와 동기를 부여하는 핵심 도구입니다. 목표를 말로 표현하고 그것을 구체화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내면의 에너지를 조직하고 자연스럽게 행동을 유도하게 됩니다. 스스로에게 한 약속은 더 큰 책임감을 가져오고 그것이 결국 삶을 움직이는 추진력이 됩니다. 저자는 목표는 우리를 해방시킨다고 말합니다. 목표가 있는 사람은 목적지가 분명한 여행자와 같으며 삶의 길에서 헤매지 않는다고 말이죠.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은 마지막 장이었습니다. 인간의 행복은 유전, 환경, 그리고 스스로의 의도적 활동에 의해 결정된다는 연구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유전과 환경은 우리가 쉽게 바꿀 수 없지만 의도적 활동은 오늘부터라도 실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매일 감사 일기를 쓰고 타인에게 친절을 베풀고 작은 기쁨을 쌓는 습관은 의외로 강력한 행복의 촉진제가 됩니다. 실제로 우울증 환자들에게 오늘 좋았던 일세 가지를 적게 했더니 그들 중 대부분이 빠른 시간 안에 안정을 되찾았다는 사례도 소개됩니다. 행복은 특별한 날에만 오는 선물이 아니라 매일 만들어가는 습관이라는 진리를 이 책은 조용히 그러나 깊이 있게 전해줍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하고 의미를 느끼고 스스로를 성장시키는 모든 순간이 바로 행복의 시작이라는 사실. 무엇을 사랑하고 어떻게 행복할 것인가는 그런 일상의 지혜를 풍부한 사례와 함께 안내해주는 책입니다. 지금 이 순간 삶의 속도에 휩쓸리고 있다면 이 책을 통해 잠시 멈추고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사랑하며 살고 있는가? 나부터 실천하는 진짜 독서.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장. 성공은 행복을 만들어가는 과정일 뿐이다. 행복의 신화에서 벗어나라. 우리는 승진을 하면, 부자가 되면, 결혼을 하면 행복해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소녀 류보머스키는 뭔가를 이루면 행복해질 수 있다는 식의 믿음을 행복의 신화라고 불렀다. 행복과학 분야를 오랫동안 연구한 심리학자 류보머스키는 하버드 대학교를 졸업하고 스탠퍼드 대학교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현재는 캘리포니아 대학교에서 교수로 재임 중이며 미국 내 언론에도 자주 등장하는 연구자다. 류보머스키는 사람들이 행복에 대해 가지고 있는 믿음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서 여러 연구 결과를 통해 다양한 행복의 신화를 검증하여 2013년 행복의 신화라는 책을 출간했다. 이 책에서 저자는 승진을 해도 일마 지나지 않아 높은 직급은 당연시되고 부유한 사람은 더 많은 부를 원하며 결혼의 달콤함은 기껏해야 2년 동안만 지속된다고 말한다. 처음에는 새로운 변화에 만족할지라도 그 만족감이 기대했던 만큼 크지 않은 데다 오랫동안 지속되지도 않는다고 지적한다. 또한 위기 상황에 맞닥뜨리면 우리는 흔히 두 번 다시 행복해지지 못할 것이다. 행복한 인생은 이제 끝났다와 같은 과잉 반응을 보이기 쉽다. 그런 비합리적인 태도 대신
상황에 유연하게 반응하기 위해서는 행복의 신화와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는 성공의 신화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져야 한다. 앞으로 그 방법에 관해서는 차차 설명하도록 하겠다. 작은 회사를 경영하는 내 친구는 10수년 전까지 종업원이 1000명이 넘는 그룹의 사장이었다. 고급 주택가에 위치한 호화 저택에서 살았고 차에는 관심이 없다고 하면서도 세련된 외제차를 타고 다녔으며 고급 클럽에 드나드는 일도 일상다반사였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회사가 도산하고 말았다. 그는 빚을 갚으라는 은행의 독촉에 시달렸고 채권자들에게 고개 숙여 사죄하러 다녀야 했다. 생각지도 못한 위기에 처한 그는 모든 일이 정리된 후 이렇게 고백했다. 절망에 빠진 나머지 다리 위에서 딱 한 번, 정말 순간적으로 터무니없는 생각이 머리에 스쳤어. 긴 소송을 끝내고 채무를 정리한 그는 현재 딱 하나 남은 영세기업을 운영하고 있다. 아침 일찍 출근하여 직원들과 함께 현장에서 땀을 흘리며 일한다. 매일 부모님을 보살피고 저녁에는 반주로 소주를 즐기며 주말이 되면 소형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타고 아내와 하이킹을 떠난다. 그는 그룹의 사장이었던 시절보다 지금 더 행복해 보인다. 이장 현명한 소비가 삶의 만족도를 높인다. 부의 쳇바퀴를 경계하라. 마이클 잭슨, 휘트니 휴스턴, 히스 레저는 왜 약물에 빠졌을까? 로빈 윌리엄스는 왜 스스로 생을 마감했을까? 그 정확한 이유는 아무도 알 수 없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있다. 앞서 살펴보았듯 경제적 성공이나 사회적 명성이 반드시 행복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우리가 흔히 부와 명예를 행복의 조건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내면의 공허함을 채울 수 없으며 진정한 만족과 삶의 의미는 다른 곳에서 찾아야 한다. 탈벤 샤하르는 큰 성공을 거둔 사람들이 심각한 우울증에 빠지거나 술이나 마약에 중독되는 사례는 헤아릴 수 없이 많다고 말한다. 그들은 행복을 꿈꾸며 성공에 매달렸지만 역설적이게도 성공이 그들을 불행하게 만들었다. 라고 덧붙이며 가치는 돈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돈이 제공하는 긍정적인 경험에 있다. 물질적인 풍요만으로는 행복해질 수 없다. 라고 단언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소득이 늘어나면 행복해질 것이라고 착각할까? 이에 대해 벤 샤하르는 두 가지 가설을 제시한다. 첫 번째 가설은 수렵 채집 시대의 생존 본능이 현대에도 남아있기 때문이라는 설이다. 과거에는 가뭄이나 혹독한 겨울을 대비해 식량을 축적하는 것이 필수적이었으며 이 생존 전략이 현대에도 무의식적으로 작용하고 있을 수 있다. 오늘날 우리는 더 이상 극단적인 생존의 위협을 느끼지는 않지만 언제 닥칠지 모르는 불안에 대비하기 위해 재산을 축적하려는 습관이 여전히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벤 샤하르는 분석했다. 두 번째 가설은 물질적 가치가 심리적 가치보다 측정하기 쉽기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예를 들어 집의 가격은 수치로 정량화할 수 있지만 그곳에서 쌓아온 추억과 경험은 숫자로 환산할 수 없다. 사람은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셀 수 없는 것보다 셀 수 있는 것에서 가치를 찾기 쉽다. 이러한 경향이 돈과 물질적 성취를 행복의 기준으로 삼게 만드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어떤 가설이 맞든 간에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금전적 혹은 물질적 풍요에 더 쉽게 마음을 기울인다. 이러한 경향을 더욱 부추기듯 일본에서는 다시 버블 경제가 도래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으며 사람들의 관심을 돈과 물질로 돌리려는 움직임이 거세지고 있다. 예를 들어 주말마다 배포되는 신문 광고지에는 신축 주택과 아파트 분양 안내가 빠지지 않고 등장하며 패스트푸드점과 패밀리 레스토랑은 가격을 인상하고 고품질 상품을 출시하고 있다. 또한 마케팅 전문가들은 IT 사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연소득 2억 원 이상을 버는 신흥 부자들에게 큰 관심을 보이며 고급 시장을 겨냥한 고액 상품 출시에 열을 올리고 있다. 삼장 일에서 즐거움을 찾을 때 삶이 빛난다. 일을 그만두면 과연 행복할까? 하버드 대학교 총장을 지낸 데릭 보크는 각자가 느끼는 행복감의 차이는 유전적 특질을 제외한 6가지 요인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 말한다. 결혼, 인간관계, 건강상태, 종교, 정치 행정의 질, 그리고 일이다. 경력이론의 개척자 도널드 이. 슈퍼는 일은 자신의 흥미 좋아하는 것, 능력 잘하는 것, 가치관 중요시하는 것을 표현하는 수단이라고 말한다. 따라서 일에는 보수를 받는 직업뿐만 아니라 집안일이나 취미활동, 시민활동 등도 포함된다. 일에 대한 만족도가 행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있지만 실업이 행복을 명백히 손상시킨다는 점에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동의한다. 해고된 사람은 충분한 실업 급여를 받더라도 행복도가 쉽게 회복되지 않는다. 경제적 보상이 주어지더라도 실업 자체가 가져오는 심리적 타격과 사회적 고립감이 크기 때문이다. 심지어 거의 동일한 급여 수준으로 재취업하더라도 행복도가 실업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조사 결과가 있다. 2008년 영국 경제지 이코노믹 저널에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인생의 다양한 사건과 경험 중 행복도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요인은 장기간의 실업 상태로 드러났다. 이 연구는 결혼, 이혼, 자녀 출산, 배우자 사망,
실업 등 여러 사건이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13만 명을 대상으로 수십 년에 걸쳐 추적 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배우자를 잃은 사람은 몇 년 후에는 원래의 행복도를 회복하지만 실업 상태가 1년 이상 지속된 사람의 행복도는 원래 상태로 돌아가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하버드대학교 의과대학원의 조지 E. 베일런트는 해고를 당하면 자존심과 타인의 존경을 잃게 되어 행복도가 하락한다고 말했다. 이는 단순히 경제적 손실 때문만이 아니다. 일은 단순한 생계 수단이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과 깊이 연결된 요소이기 때문이다. 사람은 이를 통해 자신이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지, 어떤 가치를 창출하는지를 확인한다. 따라서 이를 잃는 것은 곧 자의식의 일부를 잃는 것과 같은 충격을 준다. 새로운 환경에서 다시 자리를 잡고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는 과정은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통한 정체성의 회복은 단순히 경제적 안정만으로 해결되지 않으며 자기 효능감과 자존감을 되찾는 과정까지 포함해야 한다. 이는 해고뿐만 아니라 퇴직 후의 삶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도 적용되는 이야기다. 우리는 일을 하며 자아를 형성하고 이를 통해 타인과 관계를 맺는다. 따라서 단순한 직업이 아닌 나의 역할을 어떻게 다시 설정할 것인가가 중요하다. 시장. 목표가 행복을 이끈다. 행복을 부르는 목표 설정. 행복하기 위해서는 삶의 목적이 반드시 필요하다. 행복과학 연구자들은 물론 하버드대학교 경영대학원 교수들도 입을 모아 삶의 목적을 살펴보라고 조언한다. 목적을 추구하는데 이정표 역할을 하는 목표를 설정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다. 목표가 성과를 이끌어낸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데이터는 경영계에서 폐알려져 있으며 목표 달성도와 행복감의 상관성을 보여주는 데이터도 있다. 하버드대학교 최고 인기 강의를 담당한 탈벤 샤하르는 지속 기능한 행복을 얻기 위해서는 목표를 가져야 한다 라고 말했다. 그의 말에 따르면 목표 설정은 단순한 계획이 아니라 스스에게 말로 약속하는 것이다. 말에는 더 나은 미래를 창조하는 힘이 있다. 따라서 아무리 과감하고 중대한 목표라 할지라도 말로 표명하는 순간 달성 가능성은 반드시 높아진다. 목표를 말로 표현하는 순간 우리의 의식과 무의식이 자연스럽게 그 목표에 집중하게 된다. 이는 목표 달성을 위한 자원과 기회를 더 잘 인식하게 하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경로를 찾는 능력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한다. 또한 스스로에게 한 약속은 강한 책임감을 부여하며 이를 실천하려는 내적 동기를 강화하는 효과를 가져온다. 말로 표현된 목표는 단순한 생각에 그치지 않고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 목표를 명확하게 정의하고 선언하는 것은 성공적인 실행을 위한 첫걸음이 된다. 그는 토머스 에디슨 타메스 에디슨이 거듭된 실험 실패에도 기한 내에 전구를 발명한 사례나 존 F. 케네디가 기술 개발이 완료되지 않았음에도 인류 최초로 달에 사람을 보내겠다고 선언한 사례를 들었다. 아니라 일상에서도 목표의 힘을 실감이 대한 발명뿐 아니라 일상에서도 목표의 힘을 실감하는 일은 적지 않다. 내가 NPO 법인 설립을 결심했을 때 NPO에 관한 신문 기사가 넘쳐난다는 사실에 놀란 적이 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무심코 넘겼던 NPO 기사에 저절로 눈길이 갔다. 이런 현상은 뇌과학으로도 설명될 수 있는 뇌의 기능이다. 목표가 명확하면 뇌는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풀가동하기 시작한다. 이전에는 눈에 들어오지 않던 정보도 목표와 연관성이 있다면 더 쉽게 인식된다. 뇌는 달성을 위한 데이터를 적극적으로 탐색하기 시작한다. 16세의 나이에 스쿼시 챔피언이 된 벤 샤하르가 목표를 달성했음에도 행복해지지 못하고 공허감에 빠진 일화는 앞에서 말한 바 있다. 그로부터 몇 년 후 그는 어떤 목표를 칭하고 그 목표가 삶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가 중요하다는 점을 깨달았다. 그리고 목표의 역할은 우리를 해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목표가 명확한 사람은 목적지가 분명한 여행자와 같다. (5장) 일상의 습관이 지속적인 행복을 만든다. 행복을 향한 발걸음, 행복활동. 소녀 류보머스키와 동료들은 개인의 행복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좀 더 구체적으로 조사하기 위해서 일란성 쌍둥이와 이란성 쌍둥이를 비교하는 쌍둥이 연구를 실시했다. 하나의 수정란이 분열하여 성장하는 일란성 쌍둥이는 개인차가 없는 유전자를 100% 공유하고 두 개의 수정란이 각각 성장하는 이란성 쌍둥이는 50%만 공유한다. 따라서 일란성 쌍둥이가 이란성 쌍둥이보다 서로 더 닮았다면 그것은 유전적 영향 때문이다. 한편 이란성 쌍둥이라도 패 닮았다면 그것은 함께 성장한 환경적 영향 때문으로 볼 수 있다. 류보머스키와 동료들의 싱둥이 연구 결과에 따르면 개인의 행복을 결정하는 요인은 총 3가지로 유전적 설정값, 환경, 그리고 의도적 활동이다. 유전적 설정값은 유전자에 의해 정해진다. 좌절을 하든 성공을 하든 그 사람의 행복도는 설정값 수준으로 돌아간다. 3가지 요인 중 유전적 설정값은 50% 정도 행복에 영향을 미친다. 환경은 10%, 의도적 활동은 40% 정도 영향을 준다. 가령 100명의 일란가 있다고 가정하면 각자가 느끼는 행복감의 50%는 유전적 설정값에 영향을 받아 동일한 수준이 된다.
또 100명의 일란성 쌍둥이들의 수입이나 결혼 여부 등 환경이 꽤 달라도 행복도는 크게 차이나지 않는다. 반면 의도적 활동이 다르면 행복도에도 차이가 나타난다. 유전적 설정값은 물론이고 환경 역시 자신의 힘으로 바꾸기는 어렵지만 활동은 스스로 바꿀 수 있다. 그래서 류보머스키는 행복해지려면 자신이 변화시킬 수 있는 의도적 활동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리고 활동을 바꾸는 것이 얼마나 현실적으로 효과가 있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마틴 셀리그만의 임상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그는 우울 증세가 심한 사람들에게 하루 동안의 일과를 돌아보고 좋았던 일 3가지를 쓰게 했다. 그 결과 피실험자들의 우울 증세가 보름 내에 심각한 수준에서 안정된 수준으로 호전되어 94%의 사람들이 안도감을 느꼈다. 그들 중에는 침대를 벗어나지 못할 정도로 심각한 환자도 있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